조선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200년간 이어온 조선의 평화를 깨뜨린 바로 이 사건. 조선에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7년간 전란을 이어갔던 전쟁,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부산에 상륙한 일본군은 무서운 기세로 조선의 수도인 한양을 향해 북상하지요. 자, 그러자 선조는 수도 한양을 포기하고 북쪽으로 피난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조선 역사상 왕이 도성을 버리고 도망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선조가 피난길에 오르기 직전, 전하, 이제는 결정을 내리셔야 하옵니다. 신하들은 대체 선조에게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사람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 세자를 책봉하지 않고는 이를 진정시킬 수 없습니다. 일찍 대계를 정하시어 사직의 먼 장래를 도모하소서. 세자 책봉을 계속 이렇게 독려하고 있어요. 빨리 하라고. 맞습니다. 당시 선조의 나이가 41살. 재위한 지 25년이나 됐는데 여태까지 지금 세자 자리가 비어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죠? 선조는 당시 중전인 의인왕후와 3명의 후궁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전은 20년이 넘도록 자식을 낳지 못했고요. 후궁이 낳은 7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유력한 왕세자 후보는요, 이렇게 3명입니다. 첫째 임해군, 둘째 광해군, 셋째 신성군. 자, 그렇다면 이 유력한 3명의 군 중에 세자가 된 아들, 바로 광해군이 왕세자가 됩니다. 선생님, 근데 어쩌다가 광해군이 왕세자가 됐을까요? 그렇죠. 이 첫째 임해군에게는요,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뭘 것 같아요? 보통은 건강 문제. 건강 문제. 네. 건강 문제는 아니었어요. 네, 이거 건강합니다. 그러면 뭐지? 임해군은요, 조선의 소문난 문제야. 문제야 그 자체였습니다. 임해군은요,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폐악질을 일삼았고요. 심지어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간통하고요. 사람을 매수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행실만 잘하면 너가 왕이 될 수도 있어 했을 때인데 그 정도면 이게 안 되는. 아마 그걸 믿고 더 그런 것 같기도 그럴 하고. 수도 있어요. 네. 훗날 실록에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임해군은 사람의 도리가 없어 금수일 뿐이다. 아이고. 금수. 이런 기록이 남을 정도예요. 이런 최악의 평가를 받는 왕자를 세자 자리에 앉힌다?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선조가 왕세자로 점찍어둔 아들은요, 바로 셋째예요, 셋째. 누구였죠, 왜요? 셋째가? 신성. 신성군이었어요. 선조가 신성군을 낳은 후궁인 인민 김씨를 무척이나 총애하고 있었거든요. 인민 김씨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들 어떻게 했어요? 너무 이쁘죠. 너무 예뻐 당연히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조는 신성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 조정 신료들은요, 광해군을 강력하게 지지했어요. 자, 선조는 이 신하들의 눈치를 보다가 결국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게 된 겁니다. 차기 왕으로 삼아도 손색가 없다고 할 만큼 광해군은 그야말로 1등 왕세자감이었던 겁니다. 아우 최고네. 자, 그렇다면 광해군은 이렇게 왕세자가 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기에 피난을 떠나야 되는 전날이어서 이 기뻐하기에는 너무 좀 그렇죠. 급한 상황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맞습니다. 했습니다. 광해군은요, 왕세자 책봉을 받은 지 24시간도 채 안 된 다음날 새벽 피난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그런 광해군 앞에 엄청난 난관이 들이닥쳐요.
자, 앞서 말했던 이번 이야기의 핵심 키워드,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분조. 분조. 자, 분조의 뜻이 뭐냐면요. 저 분자가 나눌 분자예요. 그리고 조는 조정 조자입니다. 아, 조정이 나뉜다. 나눠진다. 틀어진다. 맞습니다. 그런 거네요. 지금 왕이 도망을 쳐야 할 정도로 아주 위급한 전시 상황에서 왕과 왕세자가 같이 있다가 변고라도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 망하죠. 위험하죠. 오, 너무 위험하죠. 나라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이 말은 그 뭐냐면 왕세자한테 권한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적어진다는 거예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절반의 권력이 왕세자에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왕세자에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짐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뒤따르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광해군은 왕세자로 책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선 역사상 최초로 분조를 이끌게 됩니다. 그렇다면 18살의 광해군이 분조를 어떻게 이끌었을지 혁수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시죠. 동군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인심이 기뻐하며 마치 다시 살아난 것 같았습니다. 오, 되게 긍정적이고 환영하는 느낌이 드네요. 희망적인 네. 느낌? 맞습니다. 광해군의 활약이 그야말로 눈부셨던 거죠. 광해군은요, 전란에 휩싸인 함경도, 강원도, 황해도, 평안도 등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의병들을 독려합니다. 온갖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아요. 백성들과 의병들에게 멋있네. 광해군의 존재? 와, 이거는요, 이미 무너진 줄 알았던 조선과 그 조정이 아직 건재하다는 걸 보여주는 희망의 상징, 그 자체였던 겁니다. 어둠 속에 빛 한 줄기였군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임진왜란이 발생하고 35년이 흐른 1627년 조선 제16대 왕 인조의 재위 시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국군이 걸린 전란이 또다시 조선을 덮치죠. 바로 정묘호란. 1급지연 씨, 정묘호란은 어떤 전쟁입니까? 이제 여진족이 후금을 세워서 조선을 쳐들어온 사건을 얘기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후금은 왜 조선을 공격했을까요? 그냥 만만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침략을 막 했었으니까. 바로 인조의 친명배금 정책 때문입니다. 조선은 건국 이래 쭉 명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으면서 명나라를 아버지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반면 여진족이 세운 후금은 오랑캐의 나라라고 부르면서 무시하고 멀리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명나라와 전쟁 중이던 후금은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서 조선을 침략한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지금? 네. 네. 3만 명의 후금 군사들은요, 무서운 기세로 압록강을 넘어 조선에 쳐들어왔고요. 결국 인조는 강화도로 대피하면서 선조와 마찬가지로 왕세자에게 분조를 맡기게 된 겁니다. 분조는 조선 역사상 단 2번뿐이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앞선 광해군과 소현세자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실 둘의 상황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광해군은 전쟁통에 아버지가 아닌 신하들의 지지로 왕세자 자리에 올랐다면 소현세자는 태생부터 정통성을 타고난 인조의 적장자. 정말 인조의 그 관심과 애정을 듬뿍 받으면서 14살 나이에 왕세자의 책봉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다르다. 다르죠? 다르다. 네. 완전 달라요. 배경이 아예 다릅니다. 탄탄대로였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소현세자는 분조를 잘 이끌었을까요? 아,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것만 같아요. 맞아. 네.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아, 여기 또 넘어갔다. 아, 이 함정이 넘어갔다. 16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어진 심성으로 백성을 살피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면서 최선을 다해 분조를 이끕니다. 자, 그렇게 소현세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이 정묘호란은 약 2달 만에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흐른 1636년 12월 또다시 조선의 국군이 걸린 전쟁이 일어납니다. 임진왜란과 함께 조선시대 양대 전란으로 손꼽히는 이 전쟁, 바로 병자호란. 네, 병자호란입니다. 병자호란. 병자호란입니다. 네. 병자호란이 어떤 전쟁인가요, 우리 동희 씨? 병자년에 일어난 어, 그 호란이죠. 그렇죠. 네, 병자년에. 누가 쳐들어왔어요? 일급전 씨. 이제 후금이 이제 또 청나라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조선에 다시 전쟁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맞습니다. 네. 자, 병자호란은요, 청나라의 황제 홍타이지가 직접 4만 5천여 명의 청나라 군대를 이끌고 온 거예요. 아. 자, 이때 인조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영화 제목, 그거 영화 제목. 알죠. 피신했어요. 어디로? 남한산성. 그렇죠. 남한산성. 남한산성. 맞습니다. 정묘호란 때처럼 한양을 버리고 강화도로 피난길에 오르긴 해요. 그런데 청나라 군대 선봉대가 한양에 근접하니까 강화도 대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됐고요. 결국 꼼짝없이 성 안에 갇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뼛속까지 시릴 만큼 추운 겨울, 식량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좁은 산성 안에서 12,000명 정도의 군사들이 버티는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인조는 어떻게든 청나라와 협상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협상은커녕 조선의 국왕인 인조에게 직접 나와 무릎 꿇고 항복하라는 요구를 합니다. 오랑캐의 나라로 여기던 인조 입장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때 인조와 신하들 앞에 나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의 왕세자 소현세자였어요. 아, 소현세자는 아버지 인조와 신하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이 이렇게 급박하운데 제가 가겠습니다. 나에게는 일단 동생이 있고 또 아들도 하나 있으니 내가 적에게 죽는다 하더라도 무슨 유감이 있겠는가. 내가 성에서 나가겠다는 뜻을 말하라. 그러니까 이게 나 대신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까 난 목숨 바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야기한 것처럼 소현세자는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이런 결심은 처참히 무너지고 맙니다. 청나라에서 반대를 했나요? 맞습니다. 청나라 황제가 직접 출정한 전쟁인 만큼 조선 국왕이 직접 항복해야 한다면서 소현세자의 요청을 거부한 거예요. 왕이 아니니까 의미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인조와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를 성 밖으로 나오라고 하는구나. 나는 살고자 한다. 임금의 상징인 골룡포마저 벗겨진 채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앞에 선 조선의 왕 인조. 인조는 청나라 황제를 향해 큰 절을 3번 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죠. 인조가 행한 이 의식은 삼배구 고두례입니다. 선배구 고두리. 그런 인조 옆에는 왕세자인 소현세자 또한 삼배구 고두례하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좀 상해요. 바로 이날이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으로 손꼽히는 삼전도의 굴욕이 벌어진 날입니다. 조선의 왕세자인 소현세자를 먼 타국에 보내야 하는 인조의 마음은 아마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가족들과 생이별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힘만 있었어도 이렇게 인질로 잡혀가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선의 희망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아버지의 관계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왕세자 모두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탄이 나면서 가시밭길을 걷게 됩니다.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